오늘 발표를 맡게 된 저는 기계로봇공학과 김표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연구하고 저희 연구실에서 현재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는 극한 환경에서의 3차원 공간 지능에 관해서 짧게 1시간 정도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특히 저는 이제 로보틱스 연구하고 있는데요. 로보틱스에서 특히 이제 3D 컴퓨터 비전이 어떻게 연구하는지 밥 먹으시면서 천천히 재미있게 그냥 재밌는 동영상이다, 유튜브 동영상이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은 오래전부터 연구되던 학문이에요. 요즘 최근에 있어서 이제 많이 로보틱스가 각광받고 있지만 사실은 로봇 자체는 당연하겠지만 1940년, 50년대부터 많이 이제 공부되고 개발되던 이제 개념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로봇 하면 사실 로봇 한다 하면 사실 로봇팔에 국한됐습니다. 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성능 어떤 가벼운 CPU라든지 어떤 컴퓨팅 프로세싱 유닛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이게 지금 아래는 이제 테슬라 이제 기가팩토리 이런 데서 이제 하는 로봇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연구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다 이제 로봇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모빌리티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전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 사실 로봇은 제 생각에는 이제 액추에이터가 있는, 모터가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로봇은.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센서도 가벼워지죠. CPU도 엄청나게 다 가벼워진, 모든 게 가벼워집니다. 그러면서 가벼워지니까 이동이 가능해졌죠. 거기다가 배터리도 개발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많은 기술들이 로봇에서 지금 사실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이제 발전이 돼서 드론,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건 이제 많이 연구가 이제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 드론에 관해서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특히 이제 작년에서부터 조금 이제 기술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알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가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돈이 들어갔던 얘기가 말 그대로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연구가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대부분의 연구 어떤 프로그레스든지 이런 건 사실 예산, 돈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돼요. 사실 돈을 쏟아부으면 안 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 당연하겠지만 휴머노이드도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봤을 수도 있지만 저희 카이스테이 휴보 아니면 아시모 이런 일본에서도 사실 많이 개발이 돼 있다가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념 자체는 10년, 20년 오래된 개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다양한 구글 모든 기업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이제 좀 있으면 제 생각에는 10년 내로는 이제 상용화 될 것 같습니다. 상용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정말 말 그대로 에라 오브 더 휴머노이드였고 이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 이제 유압식이었는데 다 이제 이런 일렉트리컬한 모듈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휴머노이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테슬라가 절대 강자 같지만 이따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중국 기업도 엄청 잘합니다. 엄청 잘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팅 다 중요한데 센서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특히 이제 컴퓨팅 성능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그 CPU 모듈 하나가 옛날에 이제 아폴로 13이라든지 이런 달 탐사할 때 쓰던 CPU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고 훨씬 빠르고.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이제 어떤 많은 연산, 그러니까 사실 알고리즘이란 건 기본적으로 다 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계산이죠, 말 그대로. 연산인데 연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이제 드론에서도 영상 처리가 가능해지고 누구나 영상 처리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드론에 많이 쓰이는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땐 좀 커 보이지만 실제 신용카드 정도 사이즈입니다. 신용카드 정도 사이즈. 나머지 이제 다 입출력 장치들이고 라즈베리 파이 유망한 이제 컴퓨터죠. 인비디드 컴퓨터인데 라떼 판다라든지 오드로이드 혹은 이제 좀 드론을 만들어 봤다는 친구 인텔 누크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싱글보드 컴퓨터들이 많이 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 심지어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성능이 좋아지면 훨씬 더 좋아지지만 그래서 이런 컴퓨팅 성능의 비약적인 발달로 누구나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대학교 레벨 혹은 이제 연구실 레벨에서도 이런 게 누구나 이제 가능해졌고 옛날 한 10년 전 같았으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필요한 어떤 장비들이었는데 요 정도 드론은 사실 여러분 100만 원 이하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만큼
많은 센서들이라든지 컴퓨팅 유닛이 대중화됐다는 얘기겠죠. 대중화되면서 이제 연구 개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로보틱스들이 이제 연구 개발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이 돌아다니는 로봇들한테 이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하겠지만 이제 뭔가 시키고 싶죠.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을 시키고 싶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오토노미 혹은 오토노머스 비이클 로봇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오토노머스 로봇에도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컨트롤 로봇은 어떻게 보면 물론 기계 로봇 공학부 자체도 엄청 넓은 연구 분야가 존재하지만 그 안에 로봇에서도 로봇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연구 분야가 또 존재해요. 뭐 키네마틱스 혹은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컨트롤, 경로계획, 뭐 디시전 메이킹, 어떤 뭐 임무 할당, 태스크 어사이먼트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뭐 주요 환경을 인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존재하고요. 근데 당연히 저희 연구실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죠.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이제 이렇게 총 4가지 분야인 이제 뭐 매핑,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간 지능, 공간을 이해하는 3D 컴퓨터 비전 분야를 저희 연구실에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지능이란 게 별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한,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수행하는 여기서 화장실을 어떻게 간다든지 내가 이 공간상에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이제 눈 감고 상상해 보면 지스트 이제 뭐 입구는 어떻게 생겼고 내가 어떻게 들어오면 S1 건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게 다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로봇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로봇은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길을 찾고 내 위치가 공간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걸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어려워요 아직은. 그래서 어떤 그런 로봇에 어떻게 하면 이런 3차원 공간 지각 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하이레벨에서의 저희 연구실의 목표고요. 그 안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현재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비전 당연히 물론 영상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관성 센서, 그러니까 IMU 센서 같은 여러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여기 귀에 있는 전정기관 있죠. 뭐 세방거리가 회전 이제 타면 느껴지잖아요. 어떤 중력의 영향 같은 거를. 그런 IMU 센서 가지고도 위치 체계가 가능하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딥러닝이랑 같이 쓸지 아니면 뭐 주위의 지도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연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사실 로봇의 모든 걸 다 하는 연구실은 아니고 3D 컴퓨터 비전, 특히 이제 공간지능, 스페이셜 AI 쪽으로 조금 특화해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1시간을 들으시면 공간지능이라는 게 뭔지 혹은 비주얼 오도메트리 혹은 비주얼 슬램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 기술이 로보틱스나 AR, VR에서도 사실 되게 많이 쓰입니다. 모르겠지만 가지고 AR, VR에서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1시간 동안 뭐 그런 의미 있는 1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 그냥 손들고 질문해 주세요. 뭐 바로바로 뭐 여쭤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끝에 뭐 끝나고 다 물어보셔도 되고 중간에 그냥 보고 저건 뭐지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에일리언의 프리퀄인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입니다. 되게 오래전 영화, 지금 기준으로는 나름 오래전 영화인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새로운 외계 행성이에요. 외계 행성을 지금 탐사하는 어떤 탐사 대원들이고 결과적으로 이 안에 동굴 같은 데 들어왔는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여러분 처음 가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부터 보죠? 지도부터 찾죠. 그리고 지도상에서 내가 어디인지 막 계산하기보다는 이제 추측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런 처음 간 공간은 모르죠. 모르니까 지도를 만들어야겠고 지도상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겠죠. 그걸 하는 기계예요. 기계고 그 과정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슬램 혹은 Simultaneous Localization의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2000 초기에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 요게 활성화 처음 제안한 논문이 2007년 데이빗 리스트라는 현재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 쪽에 뭐 부사장으로 계신 데이빗 리스터의 2007년도 이래로 당연히 컴퓨터가 있어야지 되겠죠. 2007년, 2008년부터 막 활성화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 위와 같이 이제 그림이 이거 인풋이면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 오른쪽과 같이 이제 지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지도가 그려지고 그 지도상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추적하고 요 하는 과정을 이제 슬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multaneous Localization Mapping. 요건 이제 독일에서 유명한 컴퓨터 비전 그룹이 한 연구고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지금 보면 마치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이제 보시면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자전거죠. 똑같은 자전거인데 이제 컴퓨터는 이 자전거가 저번에 본 자전거인지 사실 이런 구분이 아직도 사실 잘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좀 어떻게 더 정확하게 할까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슬램 같은 연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재난 구조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필요를 합니다.
특히 이제 붕괴된 건물 잔해라든지 이런 데서 어찌됐든 사람이 좀 들어가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로봇이 아예 자율주행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주위 이제 지도라는 게 이제 없기 때문에 무너진 환경에서는 동굴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대회처럼 만들어서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해보자 라고 이제 DARPA라고 이제 미국 국방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기관에서 이런 대회를 열어서 이런 알고리즘 고도화를 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대회도 열었었고 이건 사실 2022년도에 끝났어요. 끝난 대회예요. 끝난 대회고 최근에 이제 트리아지 챌린지라는 게 새롭게 나왔는데요. 트리아지 챌린지가 뭐 쉽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응급 환자 구조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전장 상황 혹은 재난 구조 상황, 뭐 다양한 위급 상황에서 드론이 한번 싹 스캔합니다. 스캔하고 응급도를 따지는 거예요. 얘는 팔이 부러졌지만 당장 치료해줘. 그러니까 뭐 위급하긴 하지만 당장 뭐 안 해줘도 살 수는 있죠. 팔이 부러질 경우에는. 근데 이 사람은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어. 이러면 당장 이 사람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의 우선순위를 잡는 거예요. 구조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빨리 살릴 사람부터 살려야 되자 이거죠. 그죠? 이런 구조의 우선순위를 지금까지는 당연히 다 사람이 했죠. 사람이 다 가서 일일이 응급구조사 하는데 이거를 드론으로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DARPA 트라이 챌린지고 뭐 여러분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실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이걸 이제 드론으로 빨리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메인 요지입니다. 이런 챌린지를 지금 이제 또 DARPA가 하고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필요하겠죠. 이런 기술들이 사실 다양하게 드론에서부터 AR, VR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3차원 리컨스트럭션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드론의 자율주행에서도 당연히 쓰이겠죠. 당연히 드론에 국한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3차원 소위 말하는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할 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드론의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제 뭐 지도를 만든다든지 지금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실내에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3D 컨스트럭션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실제 세계화 같은 거 이제 본따 가지고 이제 뭐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AR, VR에서도 사실 저도 인턴 잡을 얻을 때 이제 구글 AR 팀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이랑 AR이랑 뭔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SLAM 혹은 3D 공간 진행의 최종 목표는 공간상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AR, VR 기기는 여러분이 이제 고개를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이 물체의 옆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물체의 옆모습이죠. 근데 그 옆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다시 생각하면 이 헤드 트래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지 가상 버추얼, 그러니까 실제 있는 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버추얼 오브젝트를 렌더링 할 수 있잖아요.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마치 속이는 기술이죠. 속이는 VR, AR은 기본적으로 버추얼 오브젝트가 실제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면을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실시간으로 이거를 거꾸로 오브젝트를 이쪽으로 회전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회전을 어떻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내 머리의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공간상에서. 거기서 이제 쓰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요즘 살짝 이제 AR, VR 붐이 좀 꺼졌는데 메타버스 2021년, 22년 때 막 이렇게 떠올랐었잖아요. 그때 이제 메타버스 때 막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가 뭐 메타가 지금 사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되게 그 메타버스의 진심이어가지고 그래서 슬램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인력들을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도 끌어모으고 있고 뭐 오큘러스 퀘스트 혹시 오큘러스 퀘스트 써본 친구 있어요? 써본 친구 그죠? 써봤나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실 오큘러스 퀘스트가 제가 보기엔 거의 원가만 받고 팔고 있어요. 이 시장을 먹으려고 그냥. 제가 뭐 이게 지금 이게 사실 컴퓨터예요, 컴퓨터. 옛날에 HTC 바이브 같은 거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다 달려 있거든요.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뭐 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쓰면 헤드 트래킹이 자동으로 됩니다. 다. 내 위치가 어딘지 다 뜯어져요. 해보면 실제 꽤나 잘 됩니다. 꽤나 잘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보셔도 알겠다시피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 상용화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언젠간 이제 요즘, 그러니까 사실 2022년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다음의 시대가 요 AR, VR 시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안 가지고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이제 뭐 애플도 그래가지고 이제 비전 프로를 뛰어드는 거죠. 요거만 끼고 사실 이거를 끼면 컴퓨터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스크린 다 뜨고 뭐 이거 인터페이스도 컴퓨터 키보드처럼 다 하고 그러면 사실 이제 컴퓨터를 살 필요가 없죠. 큰 이런 뭐 프로젝터라든지 TV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걸 착용할 줄 알았죠. 21년, 2년만 하더라도.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아닌가 봐요. 이거 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아니었나 보다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휴머노이드로 바꾸고 있죠. 얘보다는 아직 얘는 좀 멀었나 보다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이제 뭐 다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조금 요 3D 비전에 진심인 회사가 제가 보기엔 네이버랩스입니다. 네이버랩스고 뭐 이런 말 들으면 네이버가 싫어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구글을 따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당연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하는 걸 충실하게 잘 따라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잘하고 있어요. 당연히 잘하고 있고요. 당연히 잘합니다. 네이버랩스는 당연히 잘하고 있고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IT 기업이 없죠. 네이버만한 IT 기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적으로 이런 뭐 공간지능이라든지 AI, 3D 컴퓨터 비전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중간에 설명하는데 이런 뭐 국가 어떤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이게 지금 아까 있었는데 요런 거 이게 지금 딱 보면 이제 그 국립 뭐 중앙박물관 이런 것도 다 디지털 트윈 땄어요. 얘네가 다 라이다로 딴 거고 코엑스 같은 데서도 이제 내비게이션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랩스가 학회 활동이라든지 되게 활발히 잘 하고 있고요. 뭐 국내는 사실 이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많지 않고 가지고 이제 다시 조금 드론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저희 주제가 극한 환경에서의 어떤 공간 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아까 앞서 보여드린 이런 이제 빛이 잘 보이는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슬램이 잘 된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사실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되는 환경도 있지만.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주목받게 된 드론의 재발견인데 사실 드론이 당연하겠지만 최근에 새롭게 나온 기술은 아닙니다. 저 2014년, 14년 때 그때 한때 확 또 떴었거든요. 기술도 이렇게 마치 패션처럼 트렌드가 있어요. 누가 주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뭐 그 학계의 그 빅가이들이 주도를 하겠지만 드론이 2014년, 14년부터 마치 이것도 아까 그 메타버스처럼 이제 좀 있으면 온 세상에 드론이 날아다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존 프라임 에어만 해가지고 다 도미노도 막 걔네도 드론으로 날려고 했다가 한 2019년쯤에 좀 아직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또 쓱 가라앉았죠. 드론 붐이 가라앉았는데 최근에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쟁이 발생하면서 드론이 다시 재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드론이 지금까지 상용화되지 않은 많은 이유가 이 돈을 쓰면서 이것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당연하겠지만 사실 이게 배송을 안 하는 이유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기껏해야 이 날아다니는 드론이 여러분 이제 실제 드론 다 날려봤다. 꽤 있죠. 꽤 많네요. 아시겠지만 최대 20분 못 넘어요. 20분? 25분? 물론 이제 뭐 디젤 엔진 달고 이런 가솔린 쪽으로 가면 훨씬 오래 날지만 이제 그건 일반 아마추어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런 일렉트릭 쿼드로터 형태의 드론은 기본적으로 15분? 길어야 20분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보니까 지금 아까도 봤지만 이게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가 지금 탱크 때리는 거잖아요. 탱크 때리고 이제 뭐 어떤 무력화시키고 좀 이렇게 죽인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러니까 무력화시키고 하고 있죠. 뉴트럴라이즈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게 지금 탱크 하나에 이거 몇십억, 몇백억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드론 지금 처음에 요 정도 드론 있죠? 이거 만드는데 한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해요. 이거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달만 있으면 누구나 이 정도는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 가성비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런 드론 패러다임이 많이 넘어왔고 근데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짜리로 30억짜리 전차를 자꾸 잡는단 말이에요. 물론 러시아가 훨씬 체급도 크지만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돈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드론 잡으려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 실제 드론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냥 공중에 있는 하나의 먼지 한 톨이에요.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눈으로 안 보여요. 엄청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드론이 정말 군사용으로 너무 좋다 이런 게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러시아도 당연히 드론 잡고 싶죠. 이런 드론 잡고 싶고 자꾸 전차 잃고 막 사람 죽고 하니까.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미사일 쏜 거거든요. 이 드론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거 뭐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쏙 날아졌는데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드론 실제 10m, 20m만 날아가도 눈으로 안 보입니다. 소리도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론이 유용하다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전장에서 가성비가 입증이 됐고 사실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뭐 엄청난 선진국이라든지 공업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사업화하고 나면 대박 나겠네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그 미국 형님들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로 이제 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 혹시 안드릴 인더스트리라고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 안드릴? 다 처음 들어요. 아, 처음 듣는군요. 요게 지금 여기 밑에 있네요. 안드릴 볼트 M이라는 드론인데요. 떠오르는 이제 방산업체입니다. 떠오르는 방산업체. 가지고 이제 뭐 반지의 제왕의 무슨 뭐 검이라고 하는데, 안드릴이라는 창업자가 팔머 럭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오큘러스 창업자예요. 그 페이스북이 인수한 오큘러스 퀘스트 알죠? 페이스북이 인수한, 지금 메타지만 오큘러스 퀘스트 만든 사람이 팔머 럭키인데, 그 사람이 엑시트하고 좀 이렇게 많으시겠죠. 엑시트를 했으니까 돈 말고 띵까띵까 놀다가 야 이거 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창업하신 거야 또. 그래서 안드릴을 하고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드론으로 모든 걸 이제 무력화하기 시작해요. 보병에서부터 차량, 탱크까지 다. 그래서 뭐 이제 뒤에 가면 알겠지만 이런 이제 타겟이 있다 하면 누구나 버튼 하나로 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이분 말로는 뭐 이제 이렇게 어디서 때릴지, 뭐 사우스 웨스트 때릴지 아니면 뭐 각도 정해가지고 이제 때리러 가죠. 때리러 가는 거죠. 이거 기본적으로 근데 드론은 다 자폭 드론입니다. 자폭 드론이고, 이제 훨씬 그 우크라이나를 고도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고도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FPV가 안경 껴가지고 사람이 했는데, 당연하겠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교육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자동화하려고 하고, 뭐 추가로 이거는 이제 저도 재밌게 봐가지고 그냥 안드릴에서 많은, 이게 사실 이게 뭐 드론 기술이 미사일 기술이랑 비슷하거든요. 가지고 이제 뭐 이거 뭐 앞에는 뭐 그냥 뭐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재밌게 만들었는데, 이제 미래 뭐 바라쿠다 M이라는 이제 뭐 미사일 만든 거, 미사일. 이제 뭐 이런 드론이죠. 미사일 드론이죠. 미사일 드론. 가지고 이제 이런 게 한 대가 아니라 이제 떼거지로 날아다니는 거죠. 떼거지로 막 수백 대가 날아다니면서 전차 다 때려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의 이후로 제일 타격받은 게 뭐냐면 사실 기존 군수업체들이에요. 왜냐면 기존의 전차 20억, 30억짜리 전차 잡으려면 뭐 대부분 이제 이 지금 방금 보여드린 영상에 대체하는 게 사실 대부분 다 이제 공격 헬기를 공격 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격 헬기. 근데 공격 헬기 지금 보시면 대당 단가가, 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10억,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에요. 1000억. 한 대당 1000억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드론은 아무리 비싸봐야 제가 보기엔 몇백만 원이에요. 몇백만 원. 가지고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요즘 핫한 일론 머스크도 이제 공중전 다 드론이 할 거다. 이제 F-35 이런 유인 전투기가 필요가 없다. 이거 참고로 이거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중국도 당연히 드론 강국이고, 이제 얘네는 공개를 안 해서 솔직히 뭐 저도 중국어를 할 줄 모르고 해서 검색은 안 되는데 당연히 하고 있어. 당연히 뭔가 하고 있겠죠. 뭔가 하고 있고 잘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잘하고 있을 텐데 뭔지는 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드론을 하고, 실제 현재 지금 로키드 마틴이라는 보잉이라는 현재 지금 엄청 거대한 군수산업들을 엄청나게 위협하고 있어요. 가지고 이제 뭐 조금만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육군에서도 그런 공격 헬기 사업을 지금 다 중단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미 육군, 뭐 호주, 일본 다 중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서는 또 이제 팔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 다급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최근입니다. 2월. 대체할 수 없다. 물론 유용하지만 필요는 하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파치 헬기 이거 보이죠? 공격 헬기가 1000억에서 1500억 해야 한대. 근데 이제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돈을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좀 게임 체인저 형태로 드론이 이제 요즘 많이 부상하고 있고. 그럼 이제 사람 심리가, 아까도 말씀드렸 처음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사람이 다 이렇게 운용을 했지만, 실제 이제 레이싱 드론, 어떤 퍼스트 퍼슨 뷰 형태의 레이싱 드론을 해보면 생각보다 드론 조작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차원 공간상에서 날아다니는 드론이기 때문에 이 각도를 색을 그러니까 자동차랑 다르죠. 자동차는 좌우만 있잖아요. 위아래로 날아가진 않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드론은 이제 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는 알겠지만 롤도 있고 요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모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으로 쉽지 않아요. 생각으로 쉽지 않고 자동화했죠. 아까 그 안드릴에서 이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하고 싶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다 지금 보면 낮에 쓴단 말이에요. 낮에. 이제 이거를 밤에 때리고 싶은 거예요. 밤에.
왜냐면 낮에는 사람 막 피하자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뭐 그냥 낮에 내비게이션 하는 모습들입니다. 여기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아까 말씀드린 지도 만드는 거죠. 지도 만드는 거고 오른쪽에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안드로이드 로봇 중 하나의 피규어 AI고 왼쪽 아래는 아까 말한 이거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의 또 다른 형태의 또 어떤 뭐 로드러너라는 뭐 자폭 드론이에요. 자폭 드론. 마지막은 오른쪽에서의 중국의 유니트리 이제 사족병 로봇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국이 로봇 강국이에요. 뭐 여러분이 뭐 인정하기 싫든 말든 실제로 현실은 강국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미국 조심스럽지만 미국을 약간 이미 뛰어넘은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안타깝지만 애초에 상대가 안 됐어. 우리나라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국력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몇 가지 기술에서는 우리가 특화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은 뭐 전 국가적으로 나서서 이제 뭐 이걸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여러분 뭐 날려본 DJI 드론, 유니트리 다 중국산이죠. 그리고 중국산의 장점이 뭐냐면 저렴한데 동작을 잘해요. 이 미국산은 비싼데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하이엔드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단 뭐 다양한 미국이라든지 중국 모든 기업들이 이런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 요즘엔 다 잘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낮이 아니라 밤에 하고 싶은 거죠. 밤에. 왜냐하면 밤에는 피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자꾸 이제 안티드론 시스템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낮에 이거 보이면 요격하려고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럼 나 밤에 쏴야겠네. 밤에 가서 때려야겠네.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면 앉고 싶고 아니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제 모든 걸 다 자동화하고 싶고 심지어 밤에 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극한 환경, 야간 저조도 환경 같은 이런 환경에서 연구가 사실 많이 요즘 진행되고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저만 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스카이디오라는 미국의 마지막 자존심, 미국의 마지막. 여러분 DJI라는 중국 드론이 실제 마켓 쉐어가 80% 70%가 넘어가요. 전 세계 마켓 쉐어가. 그리고 실제 써보면 알겠지만 엄청 잘 되고요. 미국도 쓰고 싶은데 모든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미국에서 대항하는 기존에 사실 많은 드론 회사들이 있었어요. 뭐 고프로 카르마라는 드론 만들었거든요. 망했죠. 망했어. 고프로 망했고 3D 로보틱스 망했죠. 다 망했어. DJI 그나마 이제 남은 스카이디오라는 회사가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나마 미국에서 제가 보기엔 기술력이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반인 대상은 너무 비싸요. 기본적으로 미국 제품은 다 비쌉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아무튼 뭐 그러니까 어떤 하이 퍼포먼스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 비싸가지고 사실 가격 경쟁력은 없는데 어쨌든 뭐 기술력은. 그래서 이제 여기도 당연하겠지만 아까도 살짝 처음에 봤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드론은 다 군사 용도랑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밤에 탐색을 하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좀 뭐 이렇게 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밤의 문제는 당연하겠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영상 알고리즘이 다 무효화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탐색을 해요? 당연하겠지만 가시광 영상 우리가 보는 소위 말하는 이제 RGB 카메라가 다 무효화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른 센서 모델리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인프라레드라고 하는데 적외선이죠. 적외선 카메라 혹은 이제 서멀 카메라가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이따 살짝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사실 인프라레드도 니어 인프라레드 근적외선이냐 아니면 뭐 원적외선 이게 다르거든요. 이거는 근적외선 쓰는 근적외선. 그러니까 IR 일루미네이터가 추가로 필요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밤에 좀 내비게이션을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연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이런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좀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위주로 학계에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좀 인트로라기보다는 이제 뭐 이런 현재 지금 학계의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아직도 한계가 많이 존재합니다. 텍스처가 부족하다든지 리플렉션 이런 거울이라든지 반복된 패턴 사실 이건 사람도 비슷한데 반복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이제 키드냅 프로블럼이라고 이제 어떤 큰 베이스라인이 존재하다든지 다양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다양한 비주얼 내비게이션의 한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아주 낮 시간에 정적인 환경, 스테릭 환경, 멈춰져 있는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오픈소스를 쓰더라도 잘 된다라는 게 현재 지금 2025년에 어떤 로봇 공학자들 사이의 컨센서스고 근데 각 어떤 극한 환경에서는 잘 안 돼. 이런 걸 좀 하나하나씩 해결해보자. 혹은 아까 말씀드린 나이타임, 빛이 없을 때, 저조도 환경, 혹은 안개가 자욱할 때 이런 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항법을 좀 더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2025년 연구 트렌드입니다. 연구 트렌드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좀 발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를 잠깐 한 10분, 20분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극한 환경이라는 게 사실 아까 뭐 환경 자체가 극한일 수도 있지만 드론에 탑재되는 페이로드 자체가 극한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나노 드론이 손바닥만 하거든요, 실제로. 손바닥만 한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이게 페이로드가 15g까지밖에 탑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 상용 뭐 카메라, 라이다 이런 게 당연히 실을 수 없습니다. 실을 수는 없어요. 실을 수는 없고 15g인데 그럼 제한된 15g 내에서 어떻게 하면 저화질, 저용량, 저사양의 카메라와 라이다로 어떻게 하면 위치측이 자율주행을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저희 연구실 테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이지플라이라는 손바닥만한 드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요 경우에는 전후좌우 라이더가 4개 달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큰 드론, 기본 페이로드가 이제 500g에서 1kg 정도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벨로단 라이더 같은 좀 큰 채널의 어떤 라이더를 쓰는데 요거는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요런 좀 제한적인 센서 매저먼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현재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작은 드론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대 군집 드론으로 써가지고 탐색 같은 걸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노 드론 같은 거를 조금 연구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극한 환경인데 시끄럽네. 요건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인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뭐 중력이 없어요. 중력이 없죠. 근데 많은 항법 알고리즘이 사실 뭐 중력을 필요로 해요. 뭐 이니셜라이제이션이든 캘리브레이션용이든 다 어떤 롤피치 오리엔테이션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중력 벡터를 필요로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요거 이제 에스트롭이라는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얘도 당연히 이게 임무 목적이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하는 잡일. 기본적으로 로봇은 다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대요. 많았는데 이제 그런 잡일들을 어디 가서 이제 소음 레벨 맨날 측정한다든지 이런 잡일들 소위 말하는 허드렛 일을 좀 시키려고 하는 건데 혼자 돌아다니려면 아무래도 당연히 항법을 할 줄 알아야겠죠. 항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항법 시스템은 사실 슬램은 아니에요. 슬램은 아니고 매핑을 먼저 사전에 해요. 사전에 하고 그 매핑 안에서 그러니까 슬램이 아니에요. 매핑을 먼저 사람이 짚고 하고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만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슬램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슬램은 생각외로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연구되고 있다고 하지만 10번 하면 5번은 실패해요. 10번 하면 5번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요런 사이멀테니어스 로컬라이제이션은 매핑을 하지 않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여기 지금 뭐 탑재체입니다. 다양한 잘렸는데 카메라가 엄청 많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도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오늘 지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당연히 오늘만 쓸 게 아니라 계속 쓸 거잖아요. 낮이고 밤이고 계속 쓰고 싶은데 낮 환경에서 만든 지도가 불을 다 끄면 환경이 다르게 뭐 실내 우리 사는 공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을 끄면 또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로컬라이제이션이 안 됩니다. 잘. 이제 그런 이슈들을 조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로컬라이제이션 혹은 비주얼 레코그니션 같은 문제를 조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이제 나사 에임즈랑 저희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또 뭐 다양한 센서가 있어요. 뭐 랩캠, 뭐 펄치캠, 뭐 사이캠 뭐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서 데이터셋 같은 걸 만들어서 미리 이제 매번 실험할 때마다 에스트로비를 쓸 수는 없잖아요. 부딪힐 수가 없으니까 이런 데이터셋들을 사전에 모아가지고 하는 연구가 지금 사실 이 페이퍼는 작년에 퍼블리시가 된 논문인데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나사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셋 논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현재 뭐 당연하겠지만 실제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취득된 다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이고 뭐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운받을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임 특성이라는 게 미세중력이라는 무중력이죠. 아임이 매저먼트 이제 중력 성분이 녹아져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다양한 뭐 임무 시나리오, 자유롭게 난다든지 아니면 캘리브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에 어떤 뭐 인스펙션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셋 시퀀스들이 많이 지금 정리를 해놨고 여기 안에서 이제 계속 항법 정확도를 높이려고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고 많이 데이터셋이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많고 그래서 뭐 당연하겠지만 모든 ISS의 모든 부분을 커버하는 건 아니고 사실 여기 엄청 뭐 크긴 큰데 사실 실제 사람이 사는 부분은 뭐 몇 군데밖에 안 됩니다. 몇 군데밖에 안 돼가지고 특히 이제 에스트로비는 여기 JEM 키보라고 부르는데 제페니즈 그 작사가 만들었고 그 모듈에서 지금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거든요. 충전 도킹 스테이션이 거기에서 지금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여기 뭐
US 랩도 잠깐 놀러 가고 이제 콜럼버스 놀러 가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다 여기 JEM이 있고 여기가 가장 큰 모듈이에요, 사실. ISS 내부에 있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 상황에서 얻어진 데이터 셋들을 저희가 지금 분석해가지고 항법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연구 토픽 중 하나는 이제 카메라가 아예 불능일 때, 카메라가 항상 되면 좋겠지만 이제 발열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IMU 센서 가지고 이게 가속도계랑 IMU가 결과적으로 가속도계 어떤 그 좌이로, 그러니까 각 속도 오메가죠, 앵글러 밸런스. 그리고 이걸 굳이 꼭 뭐 카메라로 한정을 할 필요는 없고 요걸 이제 IMU 정보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내의 위치를 측여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현재 지금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만약에 순수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IMU를 받아오는데 IMU 정보만 사용하고 있어요. IMU 정보.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이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당연하겠죠. 이러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이제 그럴 때도 내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뭐 무서운 걸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어떤 사람의 스마트폰 IMU 데이터만 보면 그 사람이 뭐 지난 행적이 다 떠지는 거죠. 이걸 추정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사실 이미 다 떠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도 데이터셋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좀 타겟팅 하는 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좀 여러 개 썼을 때 정확도를 높이고 싶어가지고 뭐 애플 워치라든지 아니면 에어팟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써서 어떻게 하면 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거 태그 붙여가지고 실제 위치 측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나이트타임 비전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이제 일반 RGB 카메라로 찍은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서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당연하겠지만 왼쪽은 아예 안 보여요. 왼쪽은 당연히 아예 안 보이는데 오른쪽은 이제 어느 정도 잘 보이죠. 사람도 이제 잘 보이고 해가지고 요건 이제 사실 원적외선 롱 인프라레드 카메라라고 말 그대로 이제 보통 이런 걸 열화상 카메라라고 해요. 근적외선 카메라랑 또 다른 리얼 인프라레드 있고 롱 인프라레드 카메라가 있는데 이건 이제 롱 인프라레드, 롱 웨이브 인프라레드 카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슬램 오도메트리를 하려는 연구도 최근 이제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막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개화되는 분야 중 하나예요. 이제 그런 요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왜냐면 기존에는 이 RGB 카메라로도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잘 되니까 새로운 데서도 해보자, 약간 이런 거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 포메이션이 상이 맺히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앞단에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때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건 아니고 관련된 연구 동영상인데요. 여기 지금 요 위에 영상을 보시면 암흑이죠. 그냥 사람 눈으로 보면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왼쪽 아래 보시면 사실은 이런 공간입니다. 그죠? 여기 사실 실내예요, 실내고 이거 적외선 카메라로 쓴 거.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사실 다 보이는데 이제 암흑이니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좀 이런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을 하고 싶은 거죠. 자율주행. 이제 뭐 좋게 포장하면 이제 밤에도 탐색을 할 수 있고 이제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이제 좀 군용으로 하면 밤에도 이제 적을 무력화하고 싶다, 뭐 이런 용도가 강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그런 용도로 조금 많이, 사실 군에서 오히려 더 이런 건 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군에서 더 관심이 많아요,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뭐 이런 서멀 인프라레드 카메라를 기반한 슬램 오도메트리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함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숙한 본부죠? 본부인데 보시면 당연히 이제 본부를 제가 무력화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사실 낮이고요. 낮인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사실 밤 비행은 위험해가지고 일단 낮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왼쪽 아래가 이제 서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서멀 카메라로 찍어본 거고, 지금 오른쪽 위는 지금 여기다가 이 왼쪽은 매빅 3T를 쓰고 있거든요. 매빅 3T를 쓰고 있고 여기 RTK 모듈이 있어요. 위성 RTK 모듈이 있어요. 이거 달면 엄청 정확하게 나와요. 현재 GCTV죠. GCTV인데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런 뭐 드론 하드웨어를 필요한 경우에는 만들지만 대부분 이제 좀 사다 쓰는 편이고 조립해서 사다 쓰는 편이고, 센서도 사실 저희가 센서를 디자인하진 않고 센서도 사실 사다 쓰는 편입니다. 센서는 다 웬만하면 사다 쓰고 이제 그 안에 알고리즘 프로세싱을 연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실. 네. 궁금한 게 네. 그런 서멀 영상도 네. 낮이랑 저녁이랑 많이 다르게 다릅니다. 맞아요. 정확해요. 왜냐면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이제 식잖아요, 건물이. 그런 것도 사실 연구 이주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멀이 항상 24시간 또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멀로 만든 지도도 밤에 만들었으면 낮은 또 다른 환경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어떻게 보정할까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고. 그래서 여기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온도 레인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온도 레인지에 따라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어떤 파장이 다 달라지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실 많이 다 변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재 지금 막 연구가 필요한 분야예요. 제가 보기엔 전혀 많이 좀 수행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당연히 손으로 날린 겁니다. 손으로 날린 거고. 그래서 이런 Thermal Inertial Odometry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좀 이건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연구 중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고전적인 저희는 Celestial Navigation 혹은 Astral Navigation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겟팅하는 어떤 극한 환경이 뭐냐면 야간 저주도, 빛이 하나도 없는 야간 저주도에 GNSS 신호가 안 되는 불능인. 사실 근데 이게 되게 특수한 경우긴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탁 트인 야외에서는 GNSS 신호는 기본적으로 다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이제 좀 군용에 특화하면 이제 뭐 GPS 제밍을 받거나 하면 잘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때 저희가 생각한 게 피처는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물론 열화상 카메라도 옵션 중 하나인데 또 다른 옵션으로 좀 기존의 RGB 카메라를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Celestial Navigation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이제 별 보고 항해했잖아요. 딱 그 원리입니다. 딱 그 원리고 이제 그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거죠. 컴퓨터를 통해서 인지하고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게 뭐 북극성이죠. 그리고 이제 북두칠성 이런 게 별자리는 사실 디터미니스틱하죠.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뭐 몇 월 몇 일 몇 시에 뭐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이 뭐 카시오페아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고 이제 그럼 일종의 지도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지도는 이미 만들어진 거고 지도상에서 내 위치를 어떻게 추계할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뭐 스타 카탈로그라고 그런 게 이미 다 있습니다.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사실 그래서 이 셀레스트럴 내비게이션이 물론 대항해 시대 때 지구에서 했지만 현재 지금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사실 위성이에요. 시무수 탐사. 시무수 탐사할 때는 당연하겠지만 GPS가 없죠. GPS가 없어요.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성들, 스페이스크래프트에서 다 사실 스타트래커 붙여가지고 에스트론 내비게이션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드론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개념이 이렇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지구가 있고 이게 뭐 천구 좌표계 뭐 그런 건데 이 천구 좌표계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무한히 확장한 구의 이제 뭐 별들을 다 이제 투영을 하면 이 각각의 위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정해져 있어요. 이제 뭐 적경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막 뭐 아무튼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 트래킹되는 스타죠. 스타들을 가지고 지도는 알고 얘네들을 뽑아가지고 상대 위치를 지금 여기 롤피치오 있죠. 이게 그 3D 오리엔테이션인 거죠. 그거를 지금 막 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연구는. 이런 방향으로도 저희가 조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공간상에서 내 위치를 어떻게 추계할 건지 또 공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재구축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조금 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기보다는 여기 대부분 사실 1, 2학년 친구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진로를 생각하실 때 계속 이제 사실 고민하는 게 이제 기업에서는 넥스트 빅띵이 뭐냐 항상 이런 고민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21년도에는 메타버스가 빅띵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이제 뭐 2014년도에는 드론이었는데 아니고 사실 이거는 되게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예측하기 힘든데 근데 로보틱스는 언젠가는 우리가 좀 도달해야 될 어떤 좀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선 이제 좀 비슷한 PC라든지 스마트폰 어떤 시장을 공통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PC 시장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더 새로울 게 없죠. 새로울 게 없는 건데 재밌는 거는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중국에서 만듭니다. HP, 레노버, ASUS, 뭐 폭스콘. 그리고 OS는 윈도우나 맥OS 혹은 뭐 리눅스가 독점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어떤 산업에 OS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어떤 시장 지배자라고 해야 돼. 제일 입김이 세요. OS는 하드웨어도 입김이 강하고 서비스 레벨에서도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게 마찬가지 PC도 근데 사실 이 비슷한 절차를 동일하게 스마트폰도 밟아왔어요. 2009년, 2010년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 중구난방이었죠. 뭐 노키아도 있었고 삼성도 있었고 막 다 있었는데 사실 시장 이제 정리가 끝났죠. 다 이제 교통 정리가 끝나가지고 지금 뭐 스마트폰 하면 iOS하면 안드로이드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드웨어는 다 이제 또 중국이 다 만들고 왜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저부가 가치니까 그러니까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삼성 뭐 우리나라나 많이 팔리지 사실 솔직히 해외 나가면 그냥 원오브 댐입니다. 원오브 댐이고
화웨이나 뭐 삼성이나 비슷해요, 외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이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 이 생태계는 미국이 절대 항상 미국이 지배해 왔어요. 뭐 자인인지 타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지배해 왔고, 그러니까 이 동일한 현상이 당연히 로보틱스에서도 동일하게 좀 발현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OS를 먹는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무조건. 물론 뭐 이제 여기 서비스 레벨에서도 돈을 많이 벌겠지만 여기는 이제 시장 지배자거든요, 일종의. 시장 지배자이기 때문에 누가 될까? 로보틱스 혹은 자율주행차에서 아무도 지금은 사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고. 근데 뭐 한 가지 이제 뭐 추측하는 건 미국이 되겠죠. 뭐 PC에서도 먹었고 스마트폰에서 먹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꿈을 크게 가져가지고 운영체제를 우리나라가 먹겠다. 이것도 사실 되게 좋은 희망찬 뭐 미래인데,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OS는 우리나라 레벨에서 건들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완전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서비스 레벨에서 뭔가 하는 게 저희는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드웨어는 너무 저부가 가치 산업이니까.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새로운 요소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저도 맨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산업에서 물론 AI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잡을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시고 공부를 하면 의미 있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소중한 점심시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